자, 월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난이도는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불병은 최소 10문제 정도, 개수형 한 4, 5문항 정도, 나머지는 오지선다, 박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교재로 넘어갑니다. 진도별로 일단 기출분석을 좀 끝내놓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2페이지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머릿말에도 써놨는데 원래 버팽 바이블을 그동안 풀었었는데 이제 버팽 바이블이 아니라 진모를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머릿말 보시면 제가 2번 조문 판례 표기, 자,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 시험, 변리사, 법원구구, 법원 승진, 사법시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7구간 정도의 기출을 거의 한 10개년치 분석했다고 보시면 돼요. 법원행시에서도 기출 판례가 많이 등장합니다. 한 60% 정도가 등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어떤 게 어렵냐? 시간적 제약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불병. 거의 진짜 극강의 문제들이 출시되고 있죠. 그런 문제들이 사례형에 그대로 뿌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개수형. 이걸 커버를 잘 해주셔야 되니까 일단은 기출 분석을 완벽하게 끝내는 걸 할게요. 그래서 다시 2페이지로 와보시면 지금 관습법에서 관련 판례가 최신 전합판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출제 준비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가족법일지 아니면 관습법 통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다만 1, 2, 3번들은 다 챙겨가셔야 됩니다. 1번에 두 번째 줄 보시면 헌법 최상위, 그쵸,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갈까요? 뒤에 전체 법질서, 뒤에 정당 합리성, 그래서 밑에 법적 규범입니다. 법적 규범. 이게 어떤 거다? 성립 요건이자 효력 유지 존속 요건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돼요. 오늘 1번 문제와 2번 문제가 그런 내용들이었고, 자, 그 다음에 02번에서의 종중. 이제 지금껏 종중이 거의 극빈출을 자랑했단 말이죠. 네 번째 줄 보시면 조리입니다. 조리. 근데 전원합의체 판례가 한 번 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따 한번 문제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03번의 효력은 세 번째 줄 여루적 보충적입니다. 그래서 관습법은 웬만하면 틀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오시면 자, 신의성실의 원칙 보시면 법원행시 같은 경우는 지금 기출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전범위에 흩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많이 준비하셔야 되는 건 자, 이 구간 판례죠. 신의칙이랑 강행법규랑 충돌했을 때 원칙 신의칙이 적용 안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해서 합법성 원칙을 후퇴시킬 만한 정말 특이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신의칙을 적용시킨 노사관계 판례가 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01번 가겠습니다. 사립학교법 키워드 잡으셔서 신의칙 위반 아니라는 것. 두 번째 줄 보시면 이하 있죠.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완전 몰각시키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02번에는 첫 번째 줄 뒷줄에 있네요. 상속 포기. 이렇게 키워드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03번은 또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는 읽어볼게요. 위임 사무 처리 보수에 관하여 약정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고요. 전부. 후단 문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뒤에 범위 내의 보수액이죠. 전부 무효가 아니라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입니다. 밑에 전부 무효 X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부 무효 법리가 살짝쿵 적용된 법리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04번입니다. 브리타로 챙겨가시는 문장. 자, 키워드가 두 번째 줄에 있거든요. 근로자가 공탁을 자, 조건 없이 수락의 키워드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조건 없이 수락을 했음에도 그 이후에 다시 그 무효임을 다투는 건 금반원의 원칙에 반하며, 자, 그 다음에 05번입니다. 재직중 채무예요. 그쵸? 재직중 채무. 키워드 재직중 채무입니다. 재직중 채무는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자, 세 번째 줄. 보증할 당시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 채무의 경우 그 직책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제한되는 건 아니다. 정말 불이타고요. 특정 채무의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지 사임의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 제한 법리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책임 제한 법리는 예외, 극히 이런 표현이 등장해야 돼요. 사임만으로는 특정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해지 법리를 작동시킨 게 아니죠. 특정은 해지도 안 돼요. 해지도 안 되기 때문에 책임 제한 법리를 들어갈 건데 요런 사정만으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06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뒤에 보시면 키워드가 이런 게 등장하는 거예요. 계속적 거래 이런 단어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특정, 불확정일 가능성이 많구나. 그러니까 후단 뒤에 문장에 임원이나 직원 지위를 떠난 때에는 밑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07번이야 뭐 두말 나위 없이 2차 사례에도 출제가 됐죠. 일단 논거는 두 번째 줄 계약 준수 원칙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인데 이제 후단 어떤 문장 등을 바꿔낼지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하면 계약 기초죠. 기초. 그리고 뒤에 객관적. 일단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되는 게 기초, 객관. 이제 후단 문장들을 쫙쫙 바꿔낼 겁니다. 주관적 또는 개인적 사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뒤에 성립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 요 문장 조심하십니다.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 조심하시고 기초입니다. 객관적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기초가 되었는지 불문하고 틀렸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두 번째 바꿔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 밑에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시인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답니다.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시인칙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바꿔낼 수 있는 포인트 그 기억 잘 해주시고 자 단지 경제상의 변동만으로는 X. 자, 그 다음에 08번입니다. 사례 기출도 이미 되었죠. 실효의 원칙은 네 번째 줄 항소권 그리고 해제권. 특히 해제권 1년 4개월짜리 판례. 기본서에서 확인 한번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09번은 공법관계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인지청구권이랑 혼인취소권은 적용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완전 예전 기출인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겁니다. 인지 그리고 혼인취소권. 이것도 역시 실효법리가 적용이 안 됐고 자, 그 다음에 10번의 경우에는 임대차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부증액 특약이에요. 부증액 특약. 이건 임차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원칙 유효입니다. 그쵸? 원칙 유효임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근데 뒤에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시인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본다면 형평의 원칙상 차임 증액 청구 인정입니다. 불감액 특약은 무효죠. 무효. 근데 부증액 특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시인칙 작동 법리가 들어갔던 거고 자, 그 다음에 11번 또 출제 가능성이 자 높은 자 지금 해제 파트에서 과실상계가 적용 안 되거든요. 그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그 법적 성질이 뭐다?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에서는 과실상계가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시인식 작동 법리까지 들어가요. 두 번째 줄이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험장 들어가셔서 세 번째 줄 권리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끊고요. 여기까지 문장 끊기면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과실상계는 안 되는데 과실상계 준하여란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시인칙을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과실상계 안 되니까 준하여도 안 됩니다. 준하여도 안 되고 자, 그다음에 12번은 불이타로 챙겨가십니다. 시험장 들어가셨을 때, 자, 교수님들이 바꿔내시는 문장. 임차권이 양도에 있어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기간 종료 후 재계약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그 계약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 맞죠?
그래서 뒤에 이에 관계되는 자 모든 사정 키워드를 여길 잡는 거예요. 모든 사정이 등장했을 경우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살짝 흔들릴 수 있어요. 밑에 시인식상 의무 있습니다. 모든 사정으로 나왔어요. 모든 사정. 전 시험장 가면 여기서 한번 흔들릴 것 같습니다. 모든 사정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정은 진짜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이 아니라 첫 번째 줄부터 예시 들어준 여기에 대한 모든 사정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모든 사정. 자, 시행식상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권 양도 계약이 체결될 당시 임차 건물에 대한 임대차 기간 연장,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차례에 걸쳐 명도 요구를 받고 있었던 임차권 양도인이 그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부작위 기망이고요. 그리고 13번은 최근에 기출빈도가 낮았을 뿐 원래 기출빈도가 높았습니다. 모순행위 금지죠. 두 번째 줄 키워드를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 주장 않겠다. 키워드를 여길 잡으시면 되고요. 확인서까지 써주셨죠.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까지 됐습니다. 사문서의 증거력까지 함께 문제됐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도 불이타로 챙겨가십니다. 고압 송전탑 사건이 나와서 뒤에 알면서도 취득을 했다. 철거할 생각으로 취득하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철거할 생각으로 취득한 거기 때문에 밑에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15번도 단골이죠. 강행규정 직권의 키워드 잡고요. 16번에 차고송금 최신 판례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쵸? 차고송금 최신 판례가 다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상계권 파트도 정리를 하시는데 두 번째 줄 주관적 요건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백화점 어음 할인 사건이죠. 그래서 차고송금도 함께 준비하는데 옆에 간단하게 이렇게만 정리를 해두셔서 기억이 나시면 넘어가는 겁니다. 반환 요청과 반환 승낙이 모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상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남용이다. 요 정도만 일단 체크를 하셔가지고 복습하실 때 한번 각자 기본서 부탁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17번도 위에 봤던 내용이랑 유사합니다. 자, 주택경매 절차 매수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한 주택 임차인 배당 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이 매각대금에서 배당되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밑에 무상거주 확인서의 키워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넘겨보시면 자, 그러한 사정을 들어 다시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매수인에게 대항력 주장하는 것은 신식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18번 신의 측에서 지금 전범위로 극빈출을 자랑하죠. 신의 측과 관련돼서 확정 판결이 일단 시험장 가서 보이시는 순간 두 가지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가 바로 요 사안입니다. 채권자 취소권 사안. 그리고 두 번째가 청구 이해소예요. 청구 이해소. 이렇게 두 가지는 지금 교수님들이 소송일지 민지법일지 모르겠다만 지금 확정 판결 자체가 신의 측 위반이랍니다. 두 가지. 첫 번째가 청구 이해소를 통해서 배제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후속 권리를 막겠다. 자, 그게 바로 406조입니다. 채권자 취소권 파트에서 나올지 아니면 신의 측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다만 지금 최근에 거의 극빈출을 자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얘가 왜 위험하냐면 자, 문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18번 보시면 확정 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조차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 허용되지 않으므로 청구 이해소 나왔습니다. 요거 하나 키워드 잡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처럼 확정 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문장이 꼭 보이셔야 돼요. 꼭 보이셔야 됩니다. 이 문장이 보여야 이제 세 번째 바로 우리는 이걸 찾을 수 있어요. 이 문장이 보여야 돼요.
확정 판결이 권리남용에 반한다, 불법행위다, 땡! 땡이에요. 바로 불법행위다, 땡입니다. 이 문장이 보여야 불법행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조건 불법행위라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이르러야 불법행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얘가 가장 위험해요, 사실은. 확정 판결 자체가 권리남용 위반이다,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땡이에요. 땡입니다. 올해 법무사가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X입니다. 학원 사이트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올해 난이도 좀 극강이었다고 좀 하니까 저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인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번에 불법행위는 무조건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네 번째 줄 명백, 용인 요런 단어를 찾으셔가지고 청구이해소,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 안됨, 피보전 채권 X죠. 기각이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자, 그 다음에 19번 가겠습니다.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무자가 그로부터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 권리를 행사했다면 상당 기간 내죠. 상당 기간 내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였고,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이것도 불이타로 챙겨가실까요?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하는 것 그 자체가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일단 그 문장이 숨어져 있는 거고요.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근데 국가가 보존을 다 해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나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서 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 뒤에 표현 나오죠.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키워드 여기 잡으셔야 돼요. 그 공무원이 적극 주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은 두 번째 줄 2번 한자 휴대폰과 관련된 거죠. 지금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보호 의무가 나오지 않지만 신의칙상 보호 의무가 나오지 않지만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일시 숙박의 경우에는 보호 의무가 나옵니다. 신의칙으로 보호 의무가 나오며 네 번째 줄 이를 소홀히 하여 이번 환자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자가 병실 무단 출입, 휴대폰 등을 절취하였다면 병원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22번은 워낙에 유명한 극빈출이죠. 바로 요런 것들. 신의칙과 강행법규. 그래서 앞에 봤던 사립학교, 그 다음에 상속포기, 그 다음에 22번에 미성년자 키워드를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23번도 불이타입니다. 법무사에서 출제된 판례들은 조금 불이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민지법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법무사는. 자, 공매 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나아가 자, 고의적인 점유 이전의 키워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번째 줄 또 이런 표현 나오죠. 명백히 정의관념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요즘 잘 나오는 게 24번입니다. 24번. 자,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또는 신의칙과 같은 일반 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급부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 허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25번도 챙겨가셔야 되는 거죠. 혹시라도 물건 파트에서 주의토지 통행권이랑 함께 등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밑줄 처리된 부분 위주로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의칙까지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에서는 바로 리을 지문을 꼭 챙겨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리을 지문. 좀 어려운 문장이 나왔는데 생각해볼 문장이 나왔어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 불문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남녀까지는 통과가 됐는데 적서 불문이 지금 나왔습니다. 적서 불문. 적서 불문이래요. 이거는 지금 피상속인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맞죠? 출산과 동시에 상속인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피상속인이 남자분이라면 어떻게 돼요? 인지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지. 근데 지금 적서 불문하고 일단 나와서 상속인 확정은 나중에 하시라 그거고 일단 판례는 모르겠대요. 남녀 적서 불문하고 최근 친 연장자 키워드를 여기 잡으셔야 됩니다. 단순 연장자가 아니라 최근 친이에요. 최근 친. 확인할 것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뒤에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입니다. 또 조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다시 한번 살펴보실 거 리을입니다. 협의가 깨진 게 아니에요. 그쵸? 협의는 그대로 유지입니다. 종래 판례는 협의, 장남, 장손, 장녀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합판은 협의 그리고 남녀적서 불문 최근 친 연장자 이렇게 가신 겁니다. 협의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포커스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협의는 그대로 유지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봤던 그 철거인데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A회사는 토지 소유자인 의뢰 동의 없이 토지 상공에 고압 송전선이 통과하도록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갑은 이러한 사실을 보세요. 알면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시험장 가셔서도 흔들지 마시고 알고 샀어도 나는 철거할 생각이다. 당연히 알고 사야죠. 내가 살 부동산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시는 분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알아봤다라는 건 무단 신축이구나, 무단 건축이구나를 알고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 없이 샀으니까 철거해야지 라는 그 얘기예요. 을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이를 농지로 이용하고 있고 갑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13년도 키워드입니다. 실효원식을 내겠다는 교수님들의 굳은 의지. 경과한 시점에 A회사를 상대로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좋은 문제죠. 2차 시험장 들어가셨는데 1번 원고가 지금 피고를 상대로 민법 214조 철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피고 입장에서는 213조 단서 점유할 권리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권한은 없어요. 무단이라고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다. 신이치. 그럼 두 개를 땡기겠다라는 거죠. 실효의 원칙 아니면 권리남용. 요 로직 체계입니다. 2차 시험장 들어가셔서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요 로직 체계. 그럼 판례 이제 하나씩 준비하셔야 되겠죠. 판례 하나씩. 자, 밑에 보시면 기역 지문. 소멸시효에 안 걸리는 것 너무 당연하고 자 이제 니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이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난 이거 용인하고 산 게 아니다. 철거할 생각으로 사신 거다. 자 그리고 디귿입니다. 실효의 법리를 적용할 때는 어떻다?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거지 종전 토지 소유자인 을이 자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했다는 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권리남용과 관련돼서 두 번째 줄 주관적 요건을 판례가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가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 미음만 여기서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구 무한의 구분지상권이 가능하다. 지상권. 결국은 권한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요 사안을 잘 챙겨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문제 4번에서는 다시 한번 자 미음 지문. 나머지 것들은 다 됐고요. 미음 지문 그리고 리을 지문 1년 4개월짜리 해제권.
자, 그리고 디귿이 이해상반 친권남용 혹시 나왔을 때 강행법규 위반이니까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권남용이랑 이해상반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에서는 3번입니다. 사법시험 기출이었거든요. 문제 3번이. 자, 5번은 큰 문제 안 됐고 4번도 큰 문제 안 됐고 그 다음에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저 역시 강행법규 위반. 자, 3번 읽어볼게요. 학생에 대한 대학의 편입학 허가, 졸업인정, 대학원 입학, 석사학위 수여 등이 자격 요건을 규정한 법령 위반입니다. 이미 여기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결론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법령 위반되어 무효랍니다. 그러니까 무효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신의칙 위반은 아닌 거죠. 법령 위반이니까. 이와 같은 당연 무효 행위를 학교법인이 취소하는 것은 끊고, 취소는 뭐다? 무효를 확인하는 것의 의미밖에 없다. 요런 문장을 미리 보여드리는 것. 행정법에서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거의 적법성을 묻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행정법 2차에서도. 따라서 괜찮다. 무효 주장할 걸 취소 주장했다고 해도 괜찮다. 따라서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확인시켜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의칙 내지 신뢰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그러한 뜻의 취소권은 소멸하지도 않을 뿐더러 끊고. 맞죠? 왜? 무효 의미의 취소니까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그 취소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신의칙 자체가 적용이 안 됐다. 실효원칙 그런 거 다 안 됐다라는 겁니다. 3번만 불이타로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문제 6번에서는 자, 디귿 최신 판례로 다시 한번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에 미음입니다. 아파트 공동묘지 쓰레기 매립장 사건. 자, 그리고 자, 비읍 요거거든요. 이게 이제 강행법규 위반과 관련돼서 예외적으로 신의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그랬을 경우 이제 근로계약 노사합의가 나올 건데, 근로기준법도 강행규정입니다. 강행법규예요. 그러니까 원칙 신의칙이 적용 안 되는데 어떤 문장 찾으셔야 되냐면 네 번째 줄 이해합니다.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 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키워드 잡아주시고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이렇게 두 글자 찾아주시면 돼요. 새로운과 중대한. 그리고 뒤에 이제 완전 결론을 내려버리는 문장이 나오죠.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 위태롭게 하는 것은, 위태까지 나왔으니까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의칙까지는 틀려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오실게요. 자, 8페이지입니다. 기출분석 도표만 다시 보실까요? 작년에 2023년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실종선고 조문. 그리고 완전 예전 판례 위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부재 실종이 지금 되게 쉬고 있다가 작년에 나왔으니까 자연인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신 판례도 나왔습니다. 성년의견, 한정의견 최신 판례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고요. 법원 사무관은 그 판례들을 그대로 다 뿌려버렸어요. 법원 사무관에서. 자, 오른쪽 이제 9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3조. 자,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며, 자, 01번은 법원 행시 기출이 됐습니다. 자,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는 것 밑에 보시면 103조 위반도 아니다. 태아 쪽에서 낼지 103조 쪽에서 낼지는 모르겠다만 위반 아니며, 그다음에 02번은 정지조건술 얘기하는 거죠. 정지조건설 세 번째 줄.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이 키워드입니다. 설문 잘 보셔야 돼요. 태어나서 죽었다와 태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모체와 같이 사망하셨다. 완전 다릅니다. 모체와 같이 사망이니까 배상 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고, 그리고 03번은 증여는 인정을 못하죠. 증여는 인정 못합니다. 그래서 04번이랑 비교의 태아가 조산입니다. 이거는 태어나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02번의 모체와 같이 사망이냐, 04번의 조산이냐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 취득하고 부모님이 상속받아 행사하겠죠. 자, 그 다음에 05번 태아가 피해 당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감추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 감수할 것이며 현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즉시 그 청구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밑에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과 끊고 태아의 정신적 피해로 인한 고유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다.
이제 내후년에 가족법이 2차로 등장하면 1순위는 태아와 상속이에요. 항상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실게요. 자, 4조 각자 보시고 5조 각자 보시고, 자, 6조. 신용카드 사안이 항상 있죠. 근데 잘 안 내신단 말이에요. 교수님들께서 신용카드 사안을. 자, 가볍게 보겠습니다. 일단 6조부터 읽어볼게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범위 처분이죠. 범위 처분. 자,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자, 01번. 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법정대리인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인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02번. 스스로 얻고 있는 소득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 허락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기출빈도가 높았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조는 보고 들어가십니다. 1항.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니까 이 부분에서는 법정대리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법정대리권 소멸이고, 자, 그 다음에 구조입니다. 구조도 보고 들어가시는 거 맞죠? 질병, 장애, 노령 끊고, 뒤에 정신적 제약입니다. 경제적 제약 X, 신체적 제약 X, 정신적 제약이고,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 결여입니다. 질장로, 정신, 지속. 그리고 뒤에 이제 청구권자 라인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 감독인, 그리고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자, 청구입니다. 청구. 청구권자 중에 지금 성년 후견인은 등장하면 안 돼요. 절대 성년 후견인은 등장하면 안 됩니다. 성년 후견인은 언제 나오죠? 피성년 후견인이 나와야 후에 나옵니다. 즉 피성년 후견인이 나오고 나서 나오는 거라. 자, 청구, 피성년 후견, 그리고 성년 후견인이 직권, 강제로 선임됩니다. 그러니까 청구권자의 이분이 있을 수가 없죠. 아직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권자 라인 요거 살포시 넣으실 수 있거든요. 가장 그게 어렵고, 그 다음에 2항입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요. 고려입니다. 고려. 조심하셔야 되는 문장. 의사에 반하여도 가능해요. 고려만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노무사에서 이렇게 기출을 내버렸어요. 노무사에서 실제로 그 문장이 드디어 보였죠. 성년후견은 의사에 반하여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고려만 하시면 돼요. 고려만. 저는 틀릴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은 틀리지 마시고요. 위험한 문장이죠. 고려만 하고 의사에 반하여 가능하다. 고려란 말은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바로 요 01번 판례입니다. 법무사에서 그냥 바로 뿌려주셨거든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줄까지는 다른 기타 법률이니까 됐고, 자, 후단. 세 번째 줄이야.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 개시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후견 개시를 희망한다면 끊고 보세요. 의사 고려하잖아요. 법원이 성년후견 개시할 수 있고, 반대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요겁니다. 좀 완화되는 거죠. 완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처분권주의가 완화되고 청구 취지 등등 완화된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10조입니다. 이것도 챙겨가셔야 되는 거 맞죠? 자 1항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동의권 없죠. 성년 후견인은 동의권이 없어요. 가장 위험한 조문이고요.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사망.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성년후견인은 보세요. 이제 들어오셨죠? 나오셨으니까. 성년후견인, 성년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 청구에 의하여 제2항 범위 변경할 수 있으며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입니다. 하고 and 요건 하거나 X. 교수님들이 어디 틀릴지 딱 알고 계신 거죠. 하거나 X입니다. or 아니고요. 필요하거나 땡. 1번 지문에 나왔을 때 유의. 자,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11조는 보시면 또 되고요. 그 다음에 자 12조 가겠습니다. 질병, 장애, 노령 똑같죠? 정신적 제약 똑같죠? 그럼 또 청구권자에 누구 빠졌는지 볼까요?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라인들, 그리고 여기는 성년 들어가고요. 뒤에 특정 들어가고 검지 들어가는데 또 누구는 안 들어가요? 한정후견인은 안 들어갑니다. 한정후견인도 마찬가지로 피한정후견인이 나오셔야 직권강제 선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계시다. 그리고 2항 한정후견 개시의 경우에도 구조 제2항을 준용하니까 본인 의사 고려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할 수 있는 문장.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죠. 성년후견 개시와 한정후견 개시는 본인 의사에 반하여도 가능하다. 맞는 문장입니다. 맞는 문장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더 어려운 문장, 기본서에 있는 거죠. 후견 등 기부. 가족관계 등록부 이러면 저는 틀릴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 좋아하니까. 가족관계 등록부 아닙니다. 후견 등기부 공시예요. 미성년 후견인이 가족관계 등록부예요. 미성년 후견인이.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 자, 그 다음에 11조는 심판이고 12조, 그다음 13조 보겠습니다. 1항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니까 동의 지정 행위가 아니라면 단독으로 가능하고요. 2항도 변경 똑같고, 자, 사망 조심하십니다. 사망의 기출 빈도가 높은 이유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도 절대 가정법원은 뒤에 직권으로 못 들어갑니다. 청구, 동의 가름 허가예요. 청구 허가지 직권 허가는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좋아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으니까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다음 중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들끼리 옳게 묶은 것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족법에서 내어드릴게요. 청구입니다. 직권 X. 직권 X. 자, 그리고 사항은 똑같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요즘 잘 나오고 있는 게 14조의 2입니다. 14조의 2. 14조의 2. 그리고 14조의 3. 요렇게가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14조의 2를 읽어볼게요. 1항 가정법원은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까지는 똑같은데 어떤 게 붙는다? 일시적 붙었습니다. 뒤에 특정한 붙었어요. 저는 객관식으로 제가 출제자에서 낸다 그러면 저는 그냥 후원 또는 사무에 관한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앞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일시 빠지면 안 돼요. 특정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그 일시적 후원이 끝나면 당연 종료입니다. 그리고 그 특정한 사무가 끝나면 당연 종료예요. 별도의 종료 심판이 필요 없거든요. 따라서 일시 나와야 돼요. 기간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특정 사무 나와야 됩니다. 뒤에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그리고 누구 다 빠져 있어요. 성년 빠져 있죠. 한정 라인들 빠져 있습니다. 미성년 라인들만 들어가 계세요. 여기다가 교수님께서 뒤에 성년 한정 라인들 쫙 넣는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 예죠. 의사에 반하여 할 수가
없답니다. 없다. 고려가 아니에요. 얘는 싫다면 안 돼요. 싫으면 안 돼. 싫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한 문장 더 넣는 거죠. 본인 의사에 반하여도 가능하다. 요러면 X입니다. 이러면 X죠. 이 구간이 틀린 거예요. 이 구간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문장들이 요 조문 라인에 있으니까 특히 박스형으로 나왔을 때 조금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망 보이시죠? 특정 후견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 범위를 정하고 기간 지나면 당연 종료입니다. 사무 종료되면 당연 종료예요. 그러니까 14조의 3이 요즘 잘 나온다 이거죠. 이랑 가정법원이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 후견 또는 특정 후견 종료 심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만 특정 후견 종료 심판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간 중에 아니면 그 사무 처리 중에 성년 후견이 떨어졌으니까 기존 걸 없애야 된다. 시험장 가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특정 후견은 따로 별도로 종료 심판 없다 그랬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항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에 대하여 한정 후견 개시 심판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종전의 성년 후견 또는 특정 후견 종료 심판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15, 16, 17조는 보시는데 자 17조는 문제로 잘 나오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자 1항 제한 능력자가 뒤에 속임수로 능력자입니다.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예요. 그리고 2항 보시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이 뒤에 동의입니다. 동의에는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미성년자랑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들어가시면 안 되죠. X. 성년 후견인은 동의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2항에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이러면 땡. 땡. 그게 오늘 정답률이 좀 낮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일단 문제로 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7페이지. 7페이지. 출제 가능성이 항상 높아지고 있는 우리의 태아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7번이요, 7번. 7번. 자, 사례 보시면 횡단보도를 지나던 갑은 자동차를 몰던 의뢰과실로 인하여 차에 치여서 심한 부상을 입었고 아들 병을 낳은 뒤 출산하셨죠. 사망했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지문 손해배상 청구권 있는 거 맞고요. 그러니까 니은 어떻게 태어나기만 하시면 권리능력 평등입니다. 기형아든 조산이든 남녀불문 손해배상 청구권 같고요. 그리고 디귿이 기출빈도가 조금 높았죠. 각각 별개 청구권이다. 그래서 리을지문 소멸시효도 각각 별개다. 그리고 문제 8번은 동시사망인데 조금 영역을 확장시켜 드렸습니다. 복습하실 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자 문제 9번이죠. 요즘 잘 안 내고 있는 지금 신용카드 사안입니다. 신용카드 사안. 문제 9번. 2차 사례나 나올 법한 문제였거든요. 우린 여기서 리을 지문만 잘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리을 지문. 자, 만약 갑이 위 신용카드 이용계약 취소 시 신용카드 회사가 이미 의뢰가게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갑은 신용카드 회사에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 바 사안에서 갑이 얻은 이득은 맞습니다. 대금 면제라는 금전상의 이익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 추정되며 제한능력자 측에서 현존이익 없음을 주장 증명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문제 11번이었습니다. 보세요. 정답률이 낮죠. 그러니까 개수형인데다가 조문이에요. 개수형 조문. 개수형 조문. 바로 리을 보이시나요?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 동의. 이러면 땡이에요. 동의는 누가 빠져야 된다? 피성년 후견인이 빠지셔야 됩니다. 미성년자랑 피한정 후견인만 들어가요. 동의는. 동의에 피성년은 빠지셔야 됩니다. 어렵죠? 그리고 니은 미성년 후견인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전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13번이 신용카드
관련된 내용이니까 미음 지문만 또 잘 확인하시고요. 속임수는 어떤 속임수다? 적극 속임수니까 두 번째 줄 군대 다녀왔다, 성년자다 라고 하는 것들은 다 X입니다. 그리고 14번의 동그라미 1번도 빈출도가 높았다가 요즘 좀 잠잠하죠. 141조 현존이익 반환은 제한 능력자 특칙인데 그거 누구에게도 유추 적용한다? 의사 무능력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질, 장, 노 밑에 지속결여죠. 지속결여. 근데 밑에 성년 의견이 떴는데 봤더니 경제적 제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시면 안 되는 문장. 자, 그 다음에 16번에서는 4번과 5번이요. 요것만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이거 박스형으로 나오면 거의 틀립니다. 박스형으로 나왔던 거 제가 지금 풀었거든요. 5번에 직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직권 들어가시면 안 되고 박스형으로 나오거나 개수형으로 나왔을 때 정말 오답률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요. 17번은 크게 문제 안 되는 것 같고, 자, 18번입니다. 의사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가 관련돼서 최신 판례가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래서 기억지문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또 얘기했거든요. 갑에게 의사 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하며 땡입니다.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까지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 디귿입니다. 요게 아직 기출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존하는 이익이 뭐냐? 대여금 자체가 아니죠. 대여금 채권이죠. 금전 그 자체가 아니라 채권입니다. 채권.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방법이 채권 양도 방법인 거예요. 채권 양도 방법인 겁니다. 디귿이 아직 안 나왔어요. 대여금 그 자체가 아니라 대여금 채권. 그래서 채권 양도 방법이다. 그리고 리을은 의사무능력자 신의칙 강행법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가 보실까요? 작년에 부재 실종이 나왔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인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타당하겠죠. 자, 그래서 22조, 23조 건너뛰고, 자, 01번입니다. 기출빈도가 너무 높았던. 자, 세 번째 줄, 118조 상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면은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허가는 과거도 되고요. 사후 추인도 되고요.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은 차분행위는 무효입니다. 자, 그리고 26조 하나만 볼까요? 작년에 실종 선고도 조문이 나왔으니까 조문 나왔을 때 조금 헷갈릴 만한 것들 26조 1항입니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관리 및 반환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 2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에서 보수 지급합니다. 법원이 지급하는 거 아니죠. 부재자 재산을 관리하니까 부재자 재산에서 보수 지급하는 거지 법원 아니다. 그리고 01번 법원 행시 사실 극빈출입니다. 2000년 초중반에는 엄청나게 자주 등장했던 01번. 자,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끊고 법정 대리인이죠.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이게 엄청난 특징. 원래 대리는 본인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되는데 법정 대리인 법원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는 설령 사망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뭐가 필요하다? 선임 결정 취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취소되지 않는 한 여전히 권한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적법 유효하게 할 수 있다. 이랬고요. 그래서 02번. 역시 2000년 초중반 극빈출을 자랑했던 그 사망이 두 번째 줄 실종 선고 기간 만료 뒤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04번.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네 번째 줄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에 부재 실종이 한 번 더 나온다고 했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판례만 몇 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얘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실체법상 법률행위는 그대로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개. 여기가 나오는 거죠. 얘만 두 가지 조심. 소송 계속 중이다. 이건 고민하지 마시고 중단. 민사소송법 쟁점입니다. 상속인이 수개할 수 있도록 중단시켜 주고요. 이미 판결이 확정됐다. 고민하지 마시고 유효.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얘는 유효입니다. 유효. 이렇게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엔 진짜 극빈출을 자랑했는데 요즘 잘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7조 작년에 요거 조문이 나왔으니까 우리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01번 제2순위 상속인의 불가한부는 안됩니다. X 청구권자 안 들어오죠. 그리고 02번 마찬가지로 2순위 상속인의 불가한 자는 역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존속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비속이 있는데 뜬금없이 형제자매가 청구한다. X.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03번의 세 번째 줄 키워드를 잠수장비만 잡으시면 되겠죠. 얘는 5년짜리입니다. 5년짜리. 사법시험에서 이미 기출이 여러 번 됐고요. 그 다음에 04번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가 됐다. 죽은 자를 또 죽일 순 없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또 죽일 순 없고. 그리고 자 02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챙겨가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된 후 당해 소송 당사자에 대하여 실종 선고가 확정된 경우 실종자가 사망하였다고 보는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라 하더라도 소송상 지위승계 절차는 실종 선고가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이를 취할 수 있는 것이기에 실종 선고가 있기까지는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날 수 없고 소송 절차가 법률상 그 진행을 할 수 없게 된 때, 즉 실종 선고가 확정된 때 소송 절차 중단입니다. 중단. 그리고 03번의 두 번째 줄 피상속인 사망 후에 실종 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실종기간이 사망 이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실종 선고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 동시 존재 원칙이 지켜지셔야 되는데 상속인이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대습상속은 변론으로 하고 이분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인 상속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말이 어렵습니다. 아, 먼저 죽었구나. 자녀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죽었구나. 그리고 자 4번, 5번입니다. 4번, 5번. 요거거든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즘 잘 안 나옵니다. (04번) 그러니까 소재기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가고 05번 그래서 판결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유효다 이런 얘기. 그리고 06번은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01번의 간주는 추정이 아니기에 번복이 안 되고 반드시 취소합시다 요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문제로 또 돌아와 보실까요? 제가 좀 어렵게 냈던 문제가 20번. 20번. 예전 사법시험은 이런 스타일로 나왔었는데 20번만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만 부탁드립니다. 근데 상당히 높네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21번부터는 법인 파트니까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18페이지 보시면 법원행시 작년 재작년이 안 나왔습니다. 작년 재작년 안 나왔죠. 2년 정도 숙성을 시켰으니까 올해 최소 2문제는 뿌려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9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01번에 법인에 있어서 대표자 35조 1항 적용되는 순간 어떻다? 756조는 적용 안 되니까 대표자가 35조, 피용자가 756조, 그리고 02번은 기출빈도 높죠.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 사단도 역시 두 번째 줄 35조 1항이 적용된다. 그리고 03번 직무 관련성과 관련돼서 두 번째 줄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 남용한 것도 역시
된답니다. 일단 회사 행위로서 유효입니다. 유권 대표죠. 유권 대표. 마찬가지로 공사번에서도 두 번째로 일단 행위로서 유효하며 비진위 표시를 통해서 무효로 돌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꺽쇠 2번. 이 부분만 조심하셔야 돼요.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보되 중대한 과실입니다. 시험장 가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지금 계약의 유무효성을 논할 때에는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경과실이 있으면 무효로 갑니다. 경과실이 있으면. 그러니까 무효 나왔으니까 이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물으려고 하잖아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때에는 대상도 달라지죠.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대상도 달라지고, 여기는 두 가지. 경과실은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자 문제에도 내드렸죠. 경과실 보호받고 과실상계만 당할 뿐. 근데 중과실은 아예 청구 자체가 안 돼요. 어디에 경과실이 붙고 어디에 중과실이 붙는지를 요 4번 문장으로 시험장 가셔서 조심하십니다. 계약의 이행을 묻고 싶다. 경과실로 다 끝난다. 근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묻고 싶다. 중대한 과실까지는 가셔야 된다. 경과실은 보호를 해주겠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바로 외형이론이죠. 세 번째 줄 도모, 뒤에 법령규정 위배. 자, 그 다음에 06번입니다. 자, 세 번째 줄 대표자의 행위가 법인 내부의 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될 만한 것이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07번 챙겨가시는 문장. 법인 대표자를 넓게 보고 있다. 뒤에 보시면 명칭, 뒤에 보시면 직위, 밑에 보시면 등기 되었는지 여부를 자 불문하고, 명칭, 직위, 등기, 불문. 당해 법인을 실질적 운영, 뒤에 사실상 대표, 요런 문장이 나오면 얘도 포함시키겠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08번은 불이타죠. 불이타. 간접 손해는 X 안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09번 앞서 봤던 사립학교법 대표적인 겁니다. 두 번째 줄 감독청 허가를 받아라. 강행법규니까 네 번째 줄 이를 받지 않은 경우 강행규정 위반 무효이며 절대 뒤에 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이 문제될 여지도 없다죠. 밑에다가 앞서 봤던 거 신의칙 위반도 아니라는 겁니다. 신의칙 위반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칙 위반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22페이지입니다. 요거 40조는 불이타로 한번 좀 챙겨갈게요. 다른 영역은 빈출도가 높거든요. 근데 워낙 판례 일변도인 법행에선 잘 안 나오지만,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인면에 관한 규정, 사원 자격 득실, 존립 시기, 해산 사유입니다. 그리고 기출이 잘 되는 건 01번이죠. 자, 사단법인에서의 정과는 두 번째 줄 계약 아닙니다. 개념 요소만 잡으시면 후단 문장 크게 문제 안 되겠죠. 계약이 아니라 자치 법규다. 따라서 어느 시점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하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이건 법률행위 해석이니까 사원총회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단법인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행위 해석이 아니라 법규 해석으로 가셔야 되고요. 다른 해석을 내어놓고 싶으면 어떤 걸 하시라? 정관을 변경하시라. 정관을 변경하시라. 자, 그 다음 41조 이사대표권 제한은 효력입니다. 정관 기재는 효력. 그리고 42조 바로 나오죠. 사단법인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고요. 이 항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는 효력입니다. 허가, 효력.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인가의 성격을 띠고 있고, 그 다음에 44조입니다. 가끔 나올 때 어려운 조문. 재단법인 설립자가 자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 인면. 그래서 제가 위에 40조에 사단법인 관련돼서 정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 인면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끊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무조건 정해놓고 가야 되겠구나.
교수님들이 이거 앞에 목적과 명칭 이렇게 넣어버려요. 목적과 명칭. 큰일 납니다. 그다음에 45조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자, 01번 챙겨가셔야 되는 거 맞는데 왜 챙겨가시냐면 두 번째 줄 재단법인에서 기본재산 처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뒤에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까지 강제된다. 어색해하지 마시고요. 기본재산 처분 이꼬르 정관 변경이에요. 그냥 강제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02번도 역시 불이탑니다. 불이타. 허가가 인가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줄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어떤 의미다? 정관 변경 허가는 인가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설립허가와는 다르죠. 설립허가는 재량행위니까 못 다툰다이. 자, 근데 뒤에 인가처분 자체에는 하자가 없답니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답니다. 기본행위 가지고 인가 다투시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03번도요. 잘 챙겨가십니다. 재단법인 지금 정관 변경하고 싶은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 금전 채권자들에 불과한 자들이 기본재산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은 재단법인을 상대로 처분허가 신청조차 이행할 청구할 권한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04번의 두 번째 줄 감독청 허가 없이 체결되어 아직은 효력이 없다 끊고 무효죠, 무효. 두 줄 밑에 매수인으로서는 미리 그 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 한 감독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오면 역시 또 어려운 문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05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05번. 아직 안 나왔어요, 법원행시. 저당권 설정행위 X입니다. X. 처분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분행위가 맞잖아요. 매매, 담보권 설정, 처분행위가 맞잖아요. 근데 이 저당권 설정 그 자체는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제가 관련 판례로 요걸 넣어드렸거든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법상 재단법인 정관의 기본재산은 담보 설정 등을 할 수 없으나 주무관청 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 승인을 받아 민법상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밑에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두 판례가 의미하는 게 뭐죠? 저당권 설정 행위에는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저당권 설정 자체에 허가를 받아버린 겁니다. 허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뒤에 정확하게 매각할 때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설정, 매각, 취득. 그러니까 안 받으셔도 돼요. 안 받으셔도 됩니다. 안 받으셔도 돼요. 안 받으셔도 돼요. 이때 허가 받으시면 돼요. 이때 허가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자 문제에서도 넣어드렸죠. 소유권 취득 요건입니다. 경매 요건이 아니란 말이죠. 경매 요건이 아니야. 근데 이미 여기서 받았어요. 안 받아도 되죠.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판례 두 개가. 모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여기 지금 숨어져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7조, 48조와 관련돼서는 자 01번. 01번. 해제는 민법 총칙상 취소하는 요건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서면에 의한 출연, 그래서 해제는 못하잖아요. 증여 해제는 못한다 하더라도 차고 취소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02번입니다. 예전이나 빈출도가 높았지 요즘은 잘 안 나오는 바로 대내적, 대외적 분리설 두 번째 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 성립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를 필요로 하고요. 자, 그리고 자 03번 조심하십니다. 교수님들은 객관식은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니까 자 어떤 문장 조심하셔야 되냐면 세 번째 줄에 그래서 대외적으로 등기를 갖춰야 되는데 등기를 안 갖췄을 경우 판례가 선이란 단어를 넣어버렸어요. 선의의.
그래서 교수님들 교재 보면 선의는 가로 열고 닫아져 있는 부분이죠. 원래 이거 승계 취득하는 게 맞아요. 승계 취득하면 선악 불문인데 판례가 여기서는 선의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유언, 선의, 유언, 선의, 유언에서만 선의를 넣으셨다. 객관식은 문장 그대로 가십니다. 객관식 그대로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26페이지. 자, 1, 2번은 종중에서도 극빈출을 자랑하는 거니까 잘 챙겨 가시겠습니다. 민법 56조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 할 수 없고 02번 두 번째 줄 총회 의결로도 제한 혹은 박탈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자, 01번 챙겨 가셔야 돼요. 01번. 자,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 해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임 유사관계이기 때문에 위임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죠. 자, 근데 두 번째 줄 바로 등장.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두 줄 밑에 내려올게요. 따라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는데 올해 노무사가 어떤 문장을 냈냐면 세 번째 줄 따라서 이하 문장을 내버렸어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네 번째 줄 이하를 내버린 거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땡입니다. 정관 규정 불문하고 이사의 중대한 의무 위반,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이 나왔다. 그냥 바로 해임이에요. 이 문장만 조심하시는 겁니다. 중간이 나왔다. 자, 그 다음에 58조는 01번입니다. 이건 민사소송법 사령 기출이죠. 단체 무효 확인 소송. 가볍게 보시고, 자, 02번 챙겨 가시는 겁니다. 02번. 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가 정관의 특별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과반수 이사가 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법원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키워드 벌써 나왔죠? 이거 이사회잖아요. 이사회. 법원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주총, 사총 그게 아닙니다. 꺽쇠 2번. 정관의 다른 이사가 요건을 갖추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권 있는 이사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표권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였다면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이 경우 이사는 정관 이사회 소집 권한에 관한 규정 또는 민법에 기초하여 법인 사무를 집행할 권한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사총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사회와 사원총회 결의는 다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60조입니다. 정관은 효력 발생 요건, 등기는 대항 요건. 제3자에게 효력 발생하지 못한다. 땡입니다. 정관은 효력, 등기가 대항이고요. 그래서 등장하는 01번. 요즘은 좀 잘 안 나옵니다. 꺽쇠 2번으로 확인할까요? 법인정관에서 법인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효력은 발생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 규정에 대하여 선악 묻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자 02번 챙겨 가시는 겁니다.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 효과는 끊고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게 기속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므로 법률행위상의 의무 위반 들어가는 채무불이행 역시 누구다?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책임 기속 주체가 되는 거예요. 시험장 가셔서 저는 흔들릴 것 같습니다. 이런 단어 나와도 흔들리시면 안 돼요. 맞죠? 계약입니다. 계약 당사자 확정부터 들어가는 거 맞죠? 계약 당사자 만이 귀속 위험해요. 맞는 문장입니다.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먼저 봤잖아요.
이건 35조 1항이죠. 이러면 큰일 나죠. 법인만이 책임을 진다. 큰일 나죠. 법인이랑 대표기관이랑 부진정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차 합격하시고 2차에서 법인 공부할 때도 이렇게 투트랙으로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는 대리법리, 계약 당사 확정부터 시작했으니까 끝. 여기는 다르다. 자, 다시 볼게요. 02번 세 번째 보세요. 법인만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표기관과 법인이 또 땡이에요. 진짜 바꿔낼 수 있는 포인트. 대표기관 개인이 아닌 법인만이 위험하다. 이거 지금 계약상 책임 추궁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줄이에요. 다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계약 당사자 확정이 법인으로 됐다. 법인으로 됐다. 자, 그 다음에 01번 밑에 60조 2, 01번, 02번 또 브리타로 챙겨가시고요. 브리타. 자, 특히 02번 좀 보겠습니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의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 무효고요. 후단 문장만 조심하실게요. 그 후 가처분 신청 취하에 하여 보전집행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집행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할 뿐이다. 보전집행의 취소가 대부분 이래요. 장래효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 무효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여전히 무효인 계약은 무효로 남는 것이지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추인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곧바로 유효로 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62조 엄청 유명한 조문이죠.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하나요?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행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포괄 안 된다 이랬습니다. 포괄 안 된다. 자, 그리고 극빈출을 자랑하는 01번입니다. 비법인 사단에도 준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64조 조문 나왔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이 경우 전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여기다가 임시사 넣으시면 안 됩니다. 상반특별. 임시사 넣으시면 안 되고요. 선임하여야 한답니다. 또 선임하여야 한다. 그래서 위에 63조랑 64조랑 크로스로 내는 조문들 기억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자, 임시총회 관련돼서 조문 좀 또 확인할게요. 1항에 사단법인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2항에 총사원 5분의 1 이상 잡아주시고 밑에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입니다. 증감. 자, 그리고 3항 가장 어렵습니다. 전항에 청구 있는 후 2주간입니다. 1주 생각하시면 안 되죠. 밑에 71조 두 개 조문 비교 유의. 70조의 3항 2주, 71조는 1주. 위험한 내용. 자, 그리고 01번. 간평에서도 올해 기출이 됐더라고요. 세 번째 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 포함되는데 바로 두 번째 줄 이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의사 정족수엔 들어옵니다. 분모를 확보시켜주고 의결 정족수에서는 빼겠다. 의사 정족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이러면 땡. 땡. 자, 그 다음 31페이지에 제4절에서는 자 01번은 법원 행시 2011년도니까 보시고요. 잘 안 나오죠. 확실히 요즘. 자, 밑에 01번 판례도 자 직접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최근에 확실히 안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각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거 34페이지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